그래? 나는 외부인이라서 불편하다고. 그럼 안사돈은 왜 너희 집에 제 집 드나들듯이 오시는데? 제 가족이잖아요. 저희 엄마니까요. 오냐, 말 한 번 잘했다. 그러면 나는 시어머니는 가족도 아니라는 소리니?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 엄마는 옆집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볼 수밖에 없죠. 그래, 근데 너희가 살고 있는 처가댁 옆집 그거 누가 사줬는지는 잊지 말자. 내가 사준 집에서 내 얼굴 한번 보기 싫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인이니 뭐니 핑계나 대면서 말이다. 안사돈도 마찬가지야. 딸이 시댁 어른들한테 멋대로 구는 거 뻔히 다 아시면서 나라면 그 자리에서 한 소리 했을 거다. 어머님, 지금 말씀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여기서 저희 엄마 얘기가 왜 나와요? 선 넘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퇴근한 아들이 들어오자 며느리는 곧장 아들 옆으로 달려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좀 들어봐요. 우리 엄마 욕하시고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엄마, 도대체 우리 장모님한테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집 종이냐? 왜 집은 시댁에서 받아가면서 시중은 처가에 드니? 지 엄마한테는 관심도 없고 여행도 식사도 장모랑만 하고 그렇게 처가가 좋으면 차라리 그 집 아들 해라. 그래도 엄마가 며느리한테 사과하고 화해하시면 좋잖아요. 싫다. 내가 왜 사과해야 하니? 엄마, 제발 말 좀 들어요. 그럴 거면 내 처가한테 집 사달라고 해. 무슨 말이에요, 엄마? 그렇게 너희 맘대로 살고 싶으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다시 내놔. 어머니, 결혼할 때 집 사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나는 내 자식한테 집 사줄 생각이었지. 남의 집 자식한테 줄 생각은 없었어.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2세 김자윤 씨입니다. 김 씨는 남편과 함께 서울 변두리의 작은 자가 아파트에서 오순도순 살아왔습니다. 성격이 워낙 온화하고 다정다감한 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들어왔습니다. 특히 자식 사랑이 지극해 아들 준호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은 남들보다 더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쏟아부었죠. 이런 마음으로 김 씨는 젊은 시절부터 알뜰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30년 넘게 착실히 모은 돈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28평 아파트 한 채를 사두었고 지금은 그 집을 전세로 놓고 그 수익으로 살림에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역세권에 초등학교와 공원이 인접해 있어 신혼부부가 첫 집으로 삼기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언젠가 아들이 결혼하면 그 집을 신혼집으로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재산 중 가장 값진 자산이었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게 뿌듯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며 독립해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엄마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지만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는 항상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한 면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호가 여자친구 지연과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개로 만나 6개월 정도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비교적 빨랐던 터라 김 씨는 속으로 불안했지만 그래도 반가운 마음으로 며느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첫인상은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세련된 옷차림과 진한 향수 냄새, 얼굴에는 또렷한 화장이 덧입혀져 있었고 말투는 다소 무뚝뚝한 데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아들과 함께 있을 땐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애교 섞인 말투로 아들의 팔짱을 끼고 때때로 팔을 툭툭 치거나 조잘조잘 말을 붙이는 모습을 보며
김 씨는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앞에선 말 한마디 없이 조용하더니 아들 앞에선 천사처럼 웃고 장난도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시어머니를 아직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왠지 찝찝한 기분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갈등은 피하고자 하는 성격이었기에 불편한 마음과 달리 며느리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나도 딸처럼 생각하고 잘 대해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김 씨는 며느리의 불편한 태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아들과 신혼집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내심 준비해둔 서울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며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는 그 집 말고요. 장인 장모님이 사시는 아파트가 나을 것 같아요. 마침 옆집이 이사가서 비어 있대요. 그 말에 김 씨는 멍해졌습니다. 응? 너 회사도 서울이고 거긴 경기도 외곽이잖아. 너 출퇴근만 2시간 넘게 걸릴 텐데. 그러자 준호는 한숨을 푹 내쉬며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래서 더 싸잖아요. 지연이가 그러는데요. 결혼해서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면 너무 불안할 것 같대요. 마침 저희 애 태어나면 장모님이 도와주신다고도 했고 무엇보다 결혼하면 지연이한텐 의지할 사람이 장모님 뿐이라네요. 그 말에 김 씨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동네는 집값도 정체돼 있고 공실도 많았습니다. 주변엔 논과 밭이 더 많았고 인프라가 열악해 부동산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이었죠. 남편과 함께 평생 알뜰살뜰 모아 지금의 재산을 일군 경험이 있었기에 집이라는 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굳이 처가댁 옆집으로 이사 가겠다는 아들의 결정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도 알잖아. 거긴 주변에 뭐가 없잖니? 집값도 안 오를 지역이고 지하철도 멀고 큰 병원도 없고. 그 서울 집을 포기하는 건 내 인생의 큰 자산을 날리는 걸 수도 있어. 너 정말 괜찮은 거야? 그러자 아들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집값 오르고 안 오르고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시작하면 그걸로 되는 거죠. 지연이가 편해야 저도 마음이 놓이고 엄마도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들의 눈빛엔 진심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아들이 지금 사랑에 눈이 멀었구나 싶었습니다. 김 씨는 듣는 순간 머릿속엔 빨간 불이 켜졌지만 아들은 오히려 며느리의 말이라면 뭐든 옳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김 씨의 표정을 살핀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은 더욱 강경했습니다. 사실 지연이가 신혼집을 그 아파트로 안 해주면 결혼 안 하겠대요. 자긴 무조건 친정 옆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뭐? 아예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설득이 안 되니까 이렇게 엄마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김 씨는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늦은 나이까지 연애를 안타가 이제야 겨우 결혼할 사람을 만났는데 이 결혼이 틀어지면 아들의 앞날이 걱정됐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죠. 그래도 어떻게든 말리고 싶은 마음에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에휴, 제 발로 복을 걷어차는구나. 서울의 금싸라기 같은 아파트를 놔두고 굳이 처가 옆으로 이사 간다니 부모로선 속이 터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굳게 마음먹은 듯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는 지연이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이 사람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 모습에 김 씨는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아들한테 줄 집인데. 그래, 기왕 줄 거면 애들이 좋다는 쪽으로 해주는 게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거기 살고 싶으면 살아라. 막말로 내가 사는 집도 아니고 너희만 손해지 뭐.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렇게 김 씨는 결국 30년간 피땀 흘려 마련한 서울의 금싸라기 아파트를 포기하고 아들 부부가 원하는 경기도 외곽에 예비 장모 집 앞 아파트로 신혼집을 얻어주기로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마음을 접고 아들 부부의 뜻을 따랐지만 그 선택이 가슴속에 남은 가시처럼 오래도록 박힐 줄은 몰랐습니다. 신혼집을 처가 옆집으로 정해준 후에도 김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조심스럽게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들도 자신의 깊은 뜻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래도 내 아빠랑 나 그 집 사주려고 30년 가까이 돈을 모은 거야. 서울 집이면 나중에 너희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도 훨씬 좋지 않겠니?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저희 결정에 간섭이 심하신 것 같아요. 결혼하면 자식은 독립하는 거잖아요. 이제 어머님 뜻대로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김 씨는 순간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평생 손발 닳도록 일하며 모은 재산을 쥐어주려는데 간섭이라니요. 김 씨는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무조건 지지해주는 엄마였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기 힘들었습니다. 성급히 화를 내는 대신 그녀답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독립한다는 거 좋은 말이지. 그런데 내 말대로라면 부모한테 손 벌리면서 독립만 외치는 건 좀 모순 아닌가 싶네. 우리 결정이니 간섭하지 마세요 하는 건 지원은 받아도 간섭은 싫다는 철없는 투정 아니니? 그 말에 며느리는 이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그 순간 김 씨는 며느리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란 걸 직감했습니다. 눈빛에 미안함은 없고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아들이 퇴근해 돌아오자 며느리는 곧 아들 옆에 딱 붙어서 다시 원래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아, 참, 그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아직도 서울 집이 좋다고 그러시네. 그리고 김 씨를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려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 정했는데 계속 이 얘기 나오는 게 솔직히 스트레스예요. 저는 이제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김 씨는 순간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는 고개 숙여 사과하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이미 다 끝난 얘기잖아요. 저희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요.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고 엄마도 이제 지연이랑 사이좋게 지내셔야죠. 고부 갈등 같은 거 보기 안 좋잖아요. 그 말에 김 씨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준호는 이제 어디 갔나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니 말이라면 잘 듣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말보다 며느리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속에서 열불이 치솟았지만 김 씨는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참았습니다. 한 달 뒤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지만 김 씨는 계속해서 밀려나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비 사도는 참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밝아서 약간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김 씨의 아들을 자기 아들인 양 대하는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서방이 처가를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정말 친아들 같아요.
그리고 딸이랑 같은 아파트 사니 너무 좋네요. 아휴, 말년에 외롭진 않겠네요. 호호. 그 말들이 아무 의도 없이 던진 말들이란 걸 김씨도 알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속에 맺힌 서름 위에 바늘처럼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서방이 제 아들 같아요. 정말. 하나 더 생긴 기분이랄까? 그 말에 김씨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이 가슴 한구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억지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나는 아들을 잃고 안 사돈을 아들을 얻었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 부부는 처가 옆집 아파트로 입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의 접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양가를 다 챙겨야 한다며 시간을 반반 나누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처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상황이 서운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싫었지만 지금의 현실과 기막히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가 전화를 해도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 바빠요. 나중에 걸게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김 씨는 아들에게 안부차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에 서울 올라오면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먹고 가. 아빠도 너 보고 싶어 하셔. 아, 엄마, 이번 주는 좀 힘들겠어요. 죄송한데 다음에 먹어요. 응? 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니? 이번 주 주말에 처가랑 부산 여행 가려고요. 처가랑 아내랑 넷이서요. 그 말에 김 씨는 몹시 서운했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자신에겐 여행 가자고 말해본 적 없는 아들과 며느리가 장모와는 종종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쪼잔해 보이기 싫어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엔 나랑도 가자. 네, 시간 되면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장모의 웃음소리와 준호야, 여기 좀 봐봐. 하는 신난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아들은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가 서운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처가에서 아들 노릇을 아주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지 아버지 생신은 깜박했으면서 장모 생신, 장인 생신은 지극히 챙기고 처가집은 제 집마냥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제일 서운한 건 정작 신혼집을 마련해준 김 씨는 아들의 집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가볍게 언제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라는 말조차 꺼낸 적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바쁘니까 신혼이니까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로도 이제는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바쁜 건 처가에 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1년이 지났고 참고 또 참던 김 씨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집들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 사는 집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집 산 지도 1년이 지났는데 집 소개는 한번 해야지.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내가 밑반찬이라도 좀 싸들고 갈까 하는데 언제 시간 괜찮니? 그 말에 며느리는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여기는 저희만의 휴식 공간이에요. 외부인이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해해 주실 거죠? 그 말에 김 씨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 키워 집까지 사준 부모가 이젠 그 집에선 외부인 취급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부부에게 집을 마련해 줬는데 그 집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이었습니다. 외부인이라니? 집까지 사줬는데 내가 어떻게 외부인이야?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려는 찰나였습니다. 어머님, 그런 감정적인 말투 좀 불편하네요. 그냥 밖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저희 부부 스타일이 그래요. 며느리의 그 말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원래 저희 부부 스타일이에요라는 며느리의 말은 시댁에만 해당하는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어이없음과 분노 사이에서 저절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안사도는 아들네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함께 밥 먹고 쇼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닌다는 것쯤은 이미 아들을 통해 익히 들었습니다. 김 씨는 수없이 참아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그래? 나는 외부인이라서 불편하고 간섭이라고? 그럼 안사도는 왜 너희 집에 제 집 드나들듯이 오는데? 그건 간섭이 아니니? 그러자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가족이잖아요. 엄마니까요. 오냐, 말 한 번 잘했다. 그러면 나는? 시어머니는 가족도 아니라는 소리니? 며느리는 조금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 엄마는 옆집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볼 수밖에 없죠. 그래, 옆집 좋지. 근데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그거 누가 사줬는지는 잊지 말자. 내가 준 집에서 내 얼굴 한번 보기 싫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인이니 뭐니 하면서 말이다. 너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가 뭔지는 알긴 하니? 김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며 더 단단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안사돈도 마찬가지야. 내 딸이 시댁 어른한테 너처럼 구는 거 보면 난 그 자리에서 한 소리 했을 거다. 그게 어른이지 편만 드는 게 부모는 아니잖니? 말이 끝나자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이내 분을 참지 못한 듯 톡 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말씀 너무 심하시잖아요. 여기서 저희 엄마 얘기가 왜 나와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선 넘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퇴근한 아들이 들어오자 며느리는 곧장 아들 옆으로 달려가며 말끝에 울음기를 섞었습니다. 그 모습이 김 씨의 눈에는 오히려 위선적으로 보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좀 들어봐요. 우리 엄마 욕하시고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아들은 멈칫하더니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우리 장모님한테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아들의 첫마디가 자신의 상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장모 걱정이었다는 사실이 김 씨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터질 듯한 울분을 꾹 누르며 아들을 똑바로 말했습니다. 너는 그 집 종이냐? 내 엄마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처가가 좋으면 차라리 그 집 아들 해라. 왜 시댁에서 집은 받아가면서 시중은 처가에 드니? 김 씨의 단호한 말투에 아들도 며느리도 일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손으로 이마를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며느리한테 사과하고 화해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처가와 며느리의 편을 드는 아들을 보며 김 씨는 웃음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 내가 왜 사과해야 하니? 내 엄마가 그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도 입 다물고 살아야 하냐? 엄마, 제발 말 좀 들어요. 그러자 김 씨는 마지막 결정을 내리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거면 내 처가한테 집 사달라고 해. 나는 내 자식한테 집을 사줄 생각이었지. 남의 집 자식한테 집 줄 생각은 없었어.
그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아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다시 내놔. 너희 맘대로 살고 싶으면 너희 돈으로 사고 싶은 집 사서 살아. 그럼 내가 뭐라 하겠니? 대접은 바란 적도 없어. 이런 취급까지 당하는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줄 이유가 있겠니? 김 씨의 한 방에 아들과 며느리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당당한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이제 목소리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집 사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 하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댁한텐 거리 두고 처가엔 가족이라고 챙기면서 그런 너희를 보면서 아무 말 없이 집을 주라고. 난 이제 딱 너희 하는 만큼만 하기로 했다. 김 씨의 단호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김 씨가 아무리 서운해도 결국엔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며느리는 작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엄마한테 너무 의지해서 자주 만나고 집에도 초대하고 어머님 많이 서운하셨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는 이제 김 씨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까지 비비며 애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가족이 아니에요? 제가 결혼은 처음이라 시댁 개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서울에도 자주 찾아뵐게요. 집들이도 꼭 하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도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 말이 심했어요. 그렇게까지 말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김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늦었어. 지금 와서 울고불고 후회한다고 그 마음이 다시 생기진 않아. 아무리 결혼한 자식은 남처럼 지낸다지만 받은 게 있으면 그만한 성의는 보여야지. 난 이제 더는 내어주지 않을 거야. 김 씨의 마지막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다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이제 시댁도 친정처럼 잘 모실게요. 아들도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집 없으면 어디서 살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김 씨는 어쩌면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지 꽤나 담담했습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을 거니까 2달 안에 집을 비워. 김 씨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던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끊고 나니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에휴, 속이 다 시원하다. 그 말이 김 씨의 입에서 저절로 터져나왔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김 씨였지만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재산을 지키기로 한 결정이 무겁게 느껴질 법도 했지만 오히려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후로도 전화는 연신 울렸습니다. 문자엔 지금이라도 찾아가겠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습니다라는 아들과 며느리의 간절한 말들이 이어졌지만 김 씨는 곧바로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의 결단을 지지했습니다. 평소 말은 안 했지만 아내가 겪는 서운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오랜 친구이자 부동산 중개인인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나 결심했어. 아들 집 다시 내놓을 거야. 그때 내가 말했던 대로 했기에 지금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 영숙은 전화 너머로 안심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명의를 내 앞으로 해둔 게 정말 다행이야. 내일 바로 절차 밟자. 집을 되찾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애초에 집 명의는 김 씨 자신이었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100% 본인의 자금으로 마련한 집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건 부동산 중개인인 친한 지인 영숙의 조언 덕분이었습니다. 자윤아, 아들집 매입할 때 우선 명의는 네 걸로 하는 게 어때? 나중에 증여하면 세금이고 뭐고 번거롭지 않겠어? 어차피 자식 줄 생각이었는데 그냥 아들 명의로 하면 안 돼? 예, 세상이 바뀌었어.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 집도 확실할 때 줘야 해. 내가 부동산만 20년을 했어. 별의 별일들 다 봤다니까. 그때는 너무 냉정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예언처럼 딱 들어맞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 아들이 며느리에게 푹 빠져 무슨 일이든 아내가 원하는 대로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김 씨는 불안한 마음에 집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겐 너희 말대로 처가 옆집에 집을 사줄 테니 대신 조건이 있다며 처음에 명의는 내 걸로 해 결혼 생활 안정되면 명의는 넘겨줄게라 제안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가 옆집으로 이사 가겠다는 고집을 이루기 위해 김 씨의 제안에 별다른 이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명의야 뭐 나중에 명의 이전 해주신다니까. 그들의 안일함이 결국엔 그들 발등을 찍었습니다. 결국 법적 분쟁 하나 없이 집은 말끔하게 김 씨의 소유로 복귀되었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명의가 김 씨 앞으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억울하다고 주장할 근거조차 없었죠. 지가 원해서 처가 옆집 산다며 고집 피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나? 스스로 복을 차버린 거지. 그리고 김 씨는 아들의 집을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임신을 계획 중이던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그 일도 무기한 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낳기 전에 살 집부터 다시 구해야지. 그 말이 한숨처럼 흘러나왔지만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만든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갈 곳 없어진 아들 부부는 바로 옆집인 처가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안사도는 평소 우리 이서방 우리 아들 하며 반겼지만 막상 사위가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게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성껏 맞아주던 장모도 점차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사식구가 함께 살다 보니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말투까지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화장실 사용 시간, TV 채널 선택, 식사 메뉴 결정 등 일상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준호야, 화장실 좀 깨끗하게 사용해라. 예전에는 사위에게 극진했던 장모도 이제는 매사에 잔소리가 늘어갔습니다. 아들은 하루 왕복 2시간을 허비하며 지옥 같은 출퇴근에 점점 지쳐갔고 며느리는 다시 부모 밑에서 사는 처지의 불편함과 부모의 눈치를 견뎌야 했습니다. 장인장모 역시 60이 넘은 나이의 딸과 사위와 함께 살며 모든 게 불편해졌습니다. 몇 달 후 처가에서도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언제쯤 나갈 거냐라며 압박하기 시작했죠. 너희 둘, 앞으로 계획이 뭐야? 우리도 늙었는데 이러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 결국 아들 부부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구축 오피스텔로 쫓기듯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 씨가 처음 주려 했던 서울 시내 28평 신축 아파트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건물에
하필 그들의 집은 꼭대기층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벽엔 곰팡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난방도 잘 안 돼서 겨울엔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좁은 공간에 살림살이를 놓을 공간도 마땅치 않아 박스째로 쌓아둔 짐들 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의 예쁜 신혼집 사진을 볼 때마다 배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하며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마저 뒤틀어지고 말았죠. 그때 그냥 어머니 말 좀 들었으면 이 사단까진 안 났잖아. 아니, 당신이 나한테만 책임 돌릴 거야? 그럼 당신은 왜 한마디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작은 일로도 언성이 높아지고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현실의 무게 앞에서 서로 죽고 못 살던 아들 부부는 이제 서로를 꼴 보기도 싫다며 결국엔 각자 살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죠. 김 씨는 아들이 이혼 얘기까지 오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차분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게 엄마 말 좀 들을 것이지. 에휴. 한편으로는 아들이 안타깝고 불쌍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인생의 교훈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제는 아들도 스스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법을 배울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끝없는 희생으로는 아들의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김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그날 이후 아들 부부와 자연스럽게 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집을 팔고 생긴 돈은 김 씨 부부의 노후 자금으로 다시 안고 갔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등 약간의 손해는 있었지만 앞으로 아들 부부에게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에 비하면 싼 값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름만큼 얻은 것도 있으니까 억울함 없는 속 편한 하루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겠네.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그 집 줬으면 평생 분해서 잠 못 잤을 거야. 남편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지 뭐, 우리 둘 이제 노후나 제대로 챙기자. 김 씨는 더 이상 희생하지도 눈치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던 김 씨에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죠. 이 일 이후 김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는 너무 많은 걸 감당해 왔습니다. 자신도 그랬고 주변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요즘 남편과 함께 가끔 연극도 보고 저녁엔 근처 공원 산책도 하고 작은 텃밭도 가꾸며 지냅니다. 둘이 앉아 텃밭에 핀 고추 모종을 보며 웃는 순간이 참 행복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내어주기만 했던 인생.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위해 쓸 수 있는 아주 평범하지만 귀한 시간입니다. 가끔 아들로부터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김 씨는 그 문자들을 읽지만 아직 답장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고 진심으로 사과할 때 그때 다시 만날 생각입니다. 김 씨는 이제 자신의 평온한 삶에 만족합니다. 후회 없는 결정 그리고 그로 인한 편안한 마음. 당당하게 살아가는 일상. 그것이야말로